루소의 도망과 시오랑의 도망. 그토록 서로 다른 사상가들인 루소와 시오랑도 걷기에 대한 취미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걷기라는 신체 활동이 생각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긴 시간을 즐거이 산책했지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옹호했다. 시오랑이 사회계약론을 쓰거나 모든 인간의 본연인 연민의 감정을 논하고 심지어 자연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시오랑은 도시의 사상가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하는 데 쓰는 호의를 경멸하며 개인을 본질적 고독으로 이끈다. 루소는 세상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지만 언제나 인류를 발전시킬 방법을 고민했다. 하지만 시오랑이 보기에는 인간의 본성 자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재앙을 퍼뜨리고 다닌다. 독설의 팡세. 즉, 이 두 보행자는 서로 다른 고정관념 위를 걸었고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수성과 신념에 비추어 현실을 바라보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적 지형도에서는 대척점에 있었다고 해도 루소와 시오랑은 간단한 산책 정도는 같이 하며 의견의 대립각을 세우되 같은 걸음을 걷고 사상의 싸움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되 서로 숨을 썩고 같은 정상을 바라볼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럴싸하지만 현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림이다. 루소와 시오랑이 손잡고 같이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명 모두 고독한 산책자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에 대해 전자는 퉁탄하고 후자는 기뻐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혼자 걷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더군다나 고독은 그들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걷기와 사유가 우리 본성에서 서로 관련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은 것은 너무 성급했던 것이다. 루소가 몽상에 사로잡힌 고독한 산책자가 된 것은 그가 밝힌 대로 그에게는 자신뿐 더 이상 형제도 이웃도 친구도 사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가혹한 운명은 그가 나서서 옹호한 그래서 그에 대한 존경보다는 반감을 불러일으킨 사상의 결과물로서 그에게 씌워진 것이다. 결국 루소는 타의적으로 고독한 산책자가 되었으며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내리려 한 벌로서 자신의 상황을 감내했다. 그들은 그들과 연결된 나와의 모든 관계의 끈을 잔인하게 끊어버렸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그래서 그의 산책은 유배, 즉 인간 세상의 사랑과 인정의 테두리 밖으로 강요된 은둔과도 같다. 루소가 원하던 것은 감정과 이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된 동포들의 공동체에 녹아들어가는 것뿐이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을 타인과 멀어지게 하는 오해들과 나란히 산책하게 된다. 그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는 걸을 때마다 자신과 타인들 사이에 생긴 보이지 않고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따라 걷고 그로 인해 경계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간다. 시오랑은 루소와 같은 경계선을 따라서 걷는 것도 루소와 같은 동계에서 걷는 것도 아니다. 그는 멀어지고 도망치기 위해서 걸으며 인간 없는 땅을 보여줄 유배를 자의적으로 찾아다닌다. 어떤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 판단을 내뱉는다. 사실 인간은 천국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기에 있어 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이 의심은 나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도망치게 만든다. 천상의 기억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존재의 곁에서 어찌 숨 쉴 수 있겠는가. 도망침으로써 슬픔을 진정시키고 인간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혐오를 느끼면서나마 잊을 수 있다. 생각의 어스름. 그의 비극은 결코 인간이 살지 않는 대륙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어디에나 흔적을 남긴 이 인간이란 존재를 그는 저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간들은 그에게 인간이 사라진 세상을 허용한다. 바로 밤이 자리 잡은 그리고 침묵과 소멸이 자리 잡은 시간들이다. 시오랑은 이 암흑의 시간 동안 생겨난 황무지를 탐험하고 물을 인간이 그들의 욕망의 불빛과 네온사인으로부터 멀리 쫓아낸 물을 찾으러 걸어다닌다. 불면에 시달리는 밤 동안 그는 부재를 쫓고 현실을 전혀 새로운 총체로 만드는 어둠을 껴안는다. 원시의 색을 띤 세상에서 그는 가깝지만 닿을 수는 없는 태초의 즉 원제 이전 시절의 흔적을 본다. 그러나 결국 새벽은 다가오고 동요된 인간의 무리가 하찮은 약속을 향해 걸어다닌다. 이 기계적이고 사소한 걷기는 시오랑의 걷기와 다르다. 시오랑은 발을 인간들의 걸음에 담그지 않는다. 그에게는 오직 길을 잃는 것만이 관심사요. 사라지는 것만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며 있는 것만이 지상명령이다. 루소는 타인과 멀리 떨어져서 걷지만 오직 그들과 다시 함께하기만을 바란다. 시오랑도 타인과 멀리 떨어져서 걷지만 그는 오직 그들 아닌 것과 함께하기만을 원한다. 한편 서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인간상에 부합하던 그들은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지고 만다. 루소는 고독에 대해 타고난 취미가 있었으며 인간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계획을 세우곤 했다.
시골 누군가의 집에 있을 때면 운동을 하고 대기를 호흡하고 싶은 욕구가 나를 홀로 야외로 이끌곤 했는데 그러면 나는 도둑처럼 살그머니 빠져나와 정원이나 들판을 산책하러 갔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반면에 시오랑은 자신의 동료를 늘 비탄에 잠긴 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니었으며 가끔씩은 그들에게서 우호적인 평가의 영감을 받기까지 했다. 어떤 여자들의 눈빛은 소네트의 슬픈 완전 무결함을 닮았다. 혹은 시리에 빠져 세상에 흥미를 잃은 여자들은 화석화되어 멈춘 듯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혹은 18세기 프랑스인은 그 어떤 진부한 말도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프랑스는 언제나 우둔함을 제약시했고 지성의 부재를 부도덕과 같이 보았다. 어떤 신조도 가져서는 안 되는 동시에 허무주의적이지도 않은 나라라니. 살롱들은 회의가 피어나는 정원이었다. 지식을 갈구하는 병에 걸린 여자들은 회의적인 키스를 속삭였다. 명철함을 남용하면서도 절대사랑에 실증내지 않았던 이 민족의 역사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신랄함과 논리의 사막에서 그들은 에로티시즘을 향해 어떤 길을 찾아낸 것일까? 그리고 어째서 그들은 순진하면서도 순진하지 않음을 추구했을까? 프랑스에는 아이가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인가? 생각의 어스름. 루소와 시오랑의 경우처럼 우리 걸음과 우리 생각은 곧 잘 뒤섞이며 서로 교차하여 우리 삶의 독특한 줄거리를 형성하고 그 윤곽을 잡는다. 우리가 홀로 혹은 같이 걷는지, 홀로 그리고 같이 걷는지, 낮에 또는 밤에 걷는지, 바다를 따라 혹은 정상을 향해 걷는지, 빨리 혹은 느리게 걷는지의 여부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과 땅에 독특한 자국을 낸다. 비록 바람이 이를 조금씩 지우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약간의 먼지와 몇몇 생각들 그리고 기묘한 꿈이 일어나 있었을 것이다.